4번, 5번, 4번.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게 사금법인유에 대해서 묻고 있죠. 사업상 위험이란 부동산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에 관한 위험으로, 여기는 시장 상황으로부터 야기되는 시장 위험과, 시장 위험 하면은 수요 공급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적거나 공급이 너무 많을 때에는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시장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시장 상황은 괜찮아도 뭐 불이 난다거나 근로자가 파업한다거나 뭐 이런 다른 이유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그걸 운영 위험, 그리고 위치 고정성 때문에 앉게 되는 위치 위험 맞고요. 그다음에 금융적 위험이란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는 일반적인 지분 투자자의 투자 행위는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맞죠? 부의 지렛 효과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위험이란 법적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맞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에 따른 이자율 위험을 피하기 위해 차입자는 고정 이자율로 대출하는 대신 변동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자, 변동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하는 것은 차입자가 아니고 대출자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란 뭐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부동산 투자 수익과 위험의 상수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비례관계를 말하는 거죠. 1번에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를 위험 수익 상수의 관계를 한다. 맞고요. 무위험률은 비체계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한다. 맞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래도 틀리는 겁니다. 무위험률은 위험할증률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요. 무위험률, 위험할증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위험, 위험이 없어도 얻을 수 있는 수익. 그래서 아무 관계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맞죠.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무위험률. 그 다음에 4번은 증가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할증률. 5번은 피쇼 효과. 맞습니다. 자, 2번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무위험률은 아무 관계 없고. 그 다음에 6번. 부동산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관리 기법 중 보수적 예측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보수적 예측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수익은 가능한 한 낮게, 위험은 가능한 한, 수익 비용은 가능한 한 높게. 그래서 3번이고요. 1번은 뭐예요? 1번은 말 그대로 위험한 투자를 제외하는 방법이고요. 2번은 뭐죠?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죠. 인플레 연동 임대차 계약은 위험 전가입니다. 4번은 뭐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을 크게 하는 거는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거. 이게 조금만 단어가 기니까 입에 안 나오죠 지금. 다음에 5번에 위험 요소가 결과치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방법. 이거는 민감도 분석이죠. 다음에 7번은 의사결정하면서 틀린 것. 자, 한 투자자에게 최적 투자안이 다른 투자자에게 최적 투자안이 아닐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투자 대안별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수익이 똑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거 맞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기대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높대요. 이자율보다 높으면 정의지뢰 맞죠? 부동산은 유형별 분산 투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산 투자로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의 분산 투자 틀렸죠. 유사한 추세가 아니고 반대 방향이 돼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들어가기 전에 이제 93페이지에 평균 분산 결정법부터 하죠. 자, 평균 분산 결정은 평균 분산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평균은 수익을 나타내는 것이고 분산은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평균이 이제 수익이 똑같다면, 동일한 수익이라면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이 작은 걸 선택하고, 동일한 위험이라면 수익이 큰 걸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법. 됐나요? 자, 이게 바로 평균 분산 결정법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단순합니다. 이건 이제 위험 회피형인 사람을 전제로 하는 거죠. 자, 근데 위험이 크면서 수익률도 큰 경우, 자, 이러면은 이제 뭐도 있다는 얘기요. 위험이 작으면서 수익률도 작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는 어떤 녀석이 더 좋은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뭐라 하고요? 평균 분산 오류라 하고, 이때는 해결책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변이 계수를 사용하는 방법, 하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 두 개를 섞는 거죠. 이거 또는 이거 택일 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섞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변이 계수는 자,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단어에서 그 뜻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변하는 정도, 변하는 정도. 변하는 정도, 이거는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익을 나타내는 거예요. 변하는 정도는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게 변하는 거는 위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많은 거를 지금 착각하고 있나, 제가?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5월달 맞죠? 몇 달 수업 들으신 분들 맞죠? 변하는 정도, 이게 변한다는 게 편차, 분산, 이게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변한다는 게 위험이에요. 변한다는 게. 변하는 정도는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크다라는 거는 위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나 분산만 위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얘도 위험을 나타내요. 그런데 다만 얘는 상대적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분자의 위험을 나타내고요, 분모의 수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모가 수익률이고 분자가 위험이에요. 이게 클수록 위험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절대적 위험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자, 이게 평균이 A가 4%인데 B가 8%예요. 그럼 누가 수익률이 더 높아요? B가 더 높죠. 근데 위험은 A가 5%, 얘가 8%예요. 위험은 누가 더 작아요? A가 더 작죠. 자, 이러면은 이제 A가 더 좋은지 B가 더 좋은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이제 B가 더 좋은 거고요. A가 더 좋은 거죠. 이걸 보면 이제 A가 더 좋은 거죠. 위험이 작으니까. 이걸 보면은 B가 더 좋은 거죠. 자, 이럴 때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는 해결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상대적 위험을 보는 거예요. 얘는 수익 8%에 위험 8%잖아요. 그럼 수익 1%당 위험도 1%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수익 1%당 위험이 1%보다 더 크죠. 그거 보는 게 바로 변이계수라고요. 여기는 변이계수가 1.25가 돼요. 4분의 5 해서 수익률 1%당 위험이 1.25고, 여기는 수익률 1%당 위험이 1%예요. 요 1.25가 어떻게 계산됐다고요? 4분의 5 해서 계산됐다는 거예요. 요거는 8분의 8 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누가 더 위험해요? A가 더 위험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B가 더 좋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변이계수는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위험도.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변이계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분산 투자죠. 포트폴리오. 섞어서 투자하는 겁니다. 요 A와 B를 섞는다는 얘기죠. A와 B를 적당히 섞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 포트폴리오는 뜻이 이제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얻으려는 효과는 뭐예요?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자,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줄일 수 없는 위험도 있다. 체계적 위험 줄일 수 있다 없다? 개인으로서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줄일 수 없다 의미예요.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그 대상이 되는 건 바로요 비체계적 위험이다 이 말이에요. 위험을 줄인다고 할 때. 이거는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주식을 이것저것 다 섞어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 투자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은 영향을 받고 어떤 것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구성 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구성 자산을 다양하게. 또는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의 변동이 반대가 되게. 조금 전에 7번인가 6번 풀 때 했잖아요. 6번에 5번, 7번에 5번 지문에 수익률 변동이 반대가 되게. 유사한 추세가 아니고. 맞나요? 아까 7번에 5번 지문 했잖아요. 자, 근데 요걸 나타내는 숫자가 또 있잖아요. 이게 바로 상관계수죠.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이쪽을 많이 물었어요, 이쪽을. 근데 이제 상관계수나 최적 포트폴리오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상관계수는 뭐예요, 상관계수는?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숫자죠. 이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죠. 자, 상관계수가 1일 때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없다죠. 상관계수가 1인 거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요. 방향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이 변하고. 자, 이러면은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1이면. 근데 상관계수가 1이 아니면은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묻는단 말이죠. 근데 어느 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높아요? 마이너스 1 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높아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어요. 0. 이때는 효과가 전혀 없고요. 이때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기는 한데 마이너스 1일 때는 가장 효과가 높아서 비체계적 위험, 이걸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모두 줄일 수 있는 거죠. 이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자, 요겁니다. 상관계수가 0일 때 효과가 있다 없다? 상관계수가 0이면 효과가 있다. 이 0이라는 숫자가 주는 어감 때문에 착각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상관계수가 어떠할 때 효과가 없다고요? 1일 때 효과가 없는 겁니다. 상관계수가 0일 때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상관계수가 0일 때는 효과가 무지무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경제가 이렇게 좋으면은 대체로 같이 좋고 안 좋으면 대체로 같이 안 좋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대체로 몇 개 업종 빼고는 다 좋잖아요. 그럼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했을 때 대체로는 같이 좋아요. 같은 방향으로. 그럼 양수가 나와요. 이게 양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음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업종이,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다 안 좋거든요. 일부 업종 빼고. 그러면 여기저기 투자할 때 대체로는 같은 방향으로 안 좋아요. 둘 다. 그러니까 대체로는 상관계수가 양수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상관계수가 0으로 섞었다는 거는 양수보다 0이 더 효과가 높은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런 거는 굉장히 분산 효과가 높은 거예요. 실제에서는. 아무튼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최적 포트폴리오 이제 이쪽으로 많이 질문하는 겁니다.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 요걸 이제 알아야 되죠.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뭐예요? 효율적 전선은 여기 이제 수익을 나타내고 여기 위험을 나타내는 경우에 똑같은 위험하에서는 수익이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를 찾는 거예요. 똑같은 위험에서는 수익이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를 찾는데 가면 갈수록 수익도 높아지겠죠.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어떤 거예요? 위험이 더 커지는 거죠. 위험이 더 큰 거를 이제 섞어서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 있는 많은 투자안들을 위험이 큰 것들끼리 섞어도 나중 되면은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도 커지기는 하지만 그 수익이 커지는 정도가 점점 적어집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게 계속 커지기는 커져요. 계속 커지기는 커지지만 위험 커지는 거에 비해서는 적게 커지는 한계에 다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차별 효율적 전선은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가 돼요. 자, 여기 이제 효율적 전선이라고 하는 건데, 요런 포트폴리오들 있죠. 자, 용어를 알아요, 용어를 이제 문장을 만드니까. 주어진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제일 높은 포트폴리오를, 요런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보세요.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주어진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자, 그러면 효율적 전선 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하면 되겠죠? 풀어서 설명하면은. 효율적 전선을 풀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주어진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으로는 수익률이 똑같죠? 수익률 똑같은 것 중에서는 얘가 위험이 가장 작죠? 이것도 똑같은 수익률이죠? 그 중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죠? 자, 요게 포트폴리오 아닌가? 효율적 포트폴리오 아닌가요? 그러면은 효율적 전선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주어진 수익률 하에서 위험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해도 되겠죠? 몇 가지 방법이에요? 세 가지 나왔죠?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주어진 위험 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주어진 수익률 하에서 위험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자, 요 포트폴리오는, 자, 아까 평균 분산 결정법 했죠?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는 위험이 똑같을 때는 수익률이 제일 높은 놈을 선택하고, 수익률이 똑같을 때는 위험이 가장 작은 놈을 선택하는 거죠. 자, 요 놈들을 지배한다 그래요. 요 놈이 더 좋은 놈이기 때문에. 요 놈들을 지배한다 그래요. 결국 얘네들은 다 지배하는 거예요. 요 놈들은 요보다 위험도 더 크면서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놈은 이 범위 안에서는 다른 놈들을 다 지배하죠.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자, 그럼 요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 범위 안에 있는 거를 지배하는 거죠. 요것도 뭐예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 자, 그러면 결국 마지막 방법은 어떻게 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이렇게 해도 돼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동일한 위험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위험이 가장 작은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 네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해요. 됐죠? 자, 여기에 효율적 전선이고요. 자, 이 효율적 전선은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거하고 저한테 제시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거와 저한테 제시되는 게 같습니다. 여러분이 ABC 섞든 제가 ABC 섞든 어때요? 같아야죠. 이건 같은 거예요. 자,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 사람마다 무차별 곡선이 다른 거예요. 여기 이제 수익, 여기 위험을 나타내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위험이 1%, 수익이 1%인데 여러분 같으면 요거 몇 점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이게 대답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10점이라고 대답한 사람한테 그는 요 위에 거 드리면 몇 점이겠어요?
요 위에 거 주면 점수를 더 높게 부르지 않겠어요? 똑같은 위험인데 수익이 더 높은 걸 주니까. 더 높은 걸 주면은 점수를 더 높게 부르겠죠? 위험은 똑같은데 수익이 더 높은 걸 주니까 점점 점수가 높아질 겁니다.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주면은 점수가 점점 낮아지겠죠? 이게 10점이면 이거 5점, 4점, 3점 이런 식으로. 맞나요? 수익은 똑같은데 이거 할래요, 이거 할래요, 이거 할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 한다 그러겠죠? 예, 위험이 더 작은 거. 이거 점수가 더 작은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오른쪽 위에 어딘가에 요 10점하고 똑같은 점수가 있지 않을까요? 오른쪽 위에. 위험은 커지지만 수익도 커지니까. 예, 위험 커지는 만큼 먼저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10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다시 또 오른쪽 위에 어딘가에 10점이 있지 않을까요? 자,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위험 증가할 때는 요만큼만 수익을 얹어줘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위험이 얹어질 때는 수익을 더 많이 줘야 똑같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다시 더 위험이 증가하면 더 많이 줘야 똑같은 만족이 유지되지 않을까요? 다 이게 몇 점이에요 이게? 10점, 10점.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 점점 어떻게 돼요? 가파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손으로 나타내면 아래로 볼록하게 돼요. 아래로 볼록. 이 아래로 볼록의 의미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인 사람은 직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직선. 위험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람은 위로 볼록이에요. 근데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점점점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험 회피형이라고요. 자, 요점이 점수가 어때요? 요점 점수가 똑같죠?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무차별 곡선이라고요. 점수에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무차별 곡선. 만족도의 차이가 없다는 만족, 효용의 만족도의 차이가 없다. 자, 그럼 여기가 20점이고 여기가 30점인데 20점하고 똑같은 것도 이 오른쪽 위에 있지 않겠어요? 요거하고 또 오른쪽 위에 또 있지 않겠어요? 오른쪽 위에 있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맞아요? 안 해요? 이렇게 있겠죠? 맞습니까? 위로 갈수록 만족도가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 효율적 전선에서 요런 점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못 가는 곳이에요? 못 가는 곳이에요. 불가능해요.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바깥 영역은 갈 수가 없어요. 주어진 위험하에서는 수익률이 이거보다 높은 건 없어요. 자, 그래서 가능한 한 위에 있으면 좋기는 좋은데 이 범위 내에서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위에 있으면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자, 효율적 전선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위에 있으면 좋죠. 이게 더 좋아요. 이거보다는 더 좋고 더 좋은데 이거는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달성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달성할 수 있으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거는 여기에 딱 이렇게 접할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무슨 점? 접하는 점이에요. 접하는 점. 만나는 점 하면 안 돼요. 만나는 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것도 만나는 점이란 말이에요. 요것도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만나는 점 하면 틀리는 거고 접점해야 돼요. 근데 이걸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의미를 잘 모르니까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은 만나는 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해요. 그건 출제가 잘못된 거예요. 이 모의고사에나 나올 법해요. 그거는 이제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실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실전에서는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일 것이니까. 만나는 점 하면 이제 출제 오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정답이 없음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예, 아무튼 예, 접하는 점이 최적 포트폴리오인데, 자, 근데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나가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제시를 했는데,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요 점과 요 점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게 위험이 똑같이 증가했는데, 흰색은 이만큼 얹어주면 같다라고 하고요. 노란색은 요만큼 얹어주면 같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흰색이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죠. 더 많이 줘야 같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을 위험 선호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위험 선호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래로 볼록이죠. 요거도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 거는 위험 회피형이에요. 둘 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위험 선호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같은 위험 회피형에서 이런 사람을 보수적 투자자, 이런 사람을 공격적 투자자, 아까 나왔죠? 위험 회피형 중에서 보수적, 공격적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격적 투자자는 더 완만하다, 가파르다? 완만하다. 이런 것도 다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제 최근에는 이런 걸 자꾸 질문한 거예요. 가파르냐, 완만하냐? 됐나요? 자, 그러니까 완만한 걸 여기 접하게 그려보세요. 완만한 걸 접하게 그리면은, 이렇게 완만한 걸 접하게 그리면은 이쪽 위에서 접하게 돼 있죠. 이쪽 위라는 게 뭐예요? 수익이 더 크면서 위험도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사람은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됐죠?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까지예요. 자, 그게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93, 94쪽의 내용은 분량은 한 장으로 돼 있어도요. 사실 아까 내용 이 내용밖에 없어요. 이런 정도 내용. 그다음에 95쪽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에서는 자, 그 위험에서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최근까지는 이걸 가장 많이 물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괄호 2번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계산은 요거는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걸 하면은 요거는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가중평균을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것, 그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96쪽에 포트폴리오 관리 효과 상환계수 최적 포트폴리오에서 포트폴리오 관리는 따로 체크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포트폴리오 관리의 용어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효과는 아까 위험을 줄이는 효과. 위험을 줄이더라도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그거 체크하면 되고요. 다음에 가로 3번의 상관계수.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인데 1일 때는 효과가 없다. 1보다 작으면 효과가 있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크다.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상관계수가 0일 때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에서 효율적 전선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자, 이거 설명 다 됐어요. 효율적 전선하면서 이거 다 설명이 됐고요.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얼까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얼까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미음과 비읍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어요. 미음, 비읍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으니까 그걸 표시를 해 두시고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미음, 비읍 있죠? 99쪽의 메뉴에 미음, 비읍은 난이도가 높으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중간에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는 이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고, 다음에 보수적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상에서 보다 왼쪽 아래에 있으며, 공격적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상에서 보다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마지막 그 화폐 시간 가치를 해야 돼요. 이거 좀 설명드려야 돼요. 이거 뭐 시간 많이 걸리진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언제 어떤 개수를 이용해야 되는지 그걸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오늘 이제 구별하는 거를 이제 연습을 많이 해보면 됩니다. 자, 화폐 시간 가치 개수는 모두 6가지가 있죠. 지금까지 이제
이번 5월 달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해당되는 부분에 3, 4월 달 수업을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미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화폐 시간 가치 계수가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죠. 6가지가 있는데, 자, 어떤 경우에 어떤 계수표에 가서 숫자를 찾아서 적용을 하느냐, 이거를 알면 되는데, 이게 미래가치 계수가 3가지가 있고 현재가치 계수가 3가지가 있죠. 자, 지금 현재 돈을 알고 미래 돈을 알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요. 미래 돈을 알고 현재 금액을 알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매 기간 말 불입되는 금액이 있을 때 미래 달성되는 이 원금이자의 합계액, 총 합계액이 얼마인지를 알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찬가지 매 기간 말입니다. 매 기간 말 불입되는 금액이 있을 때 이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합산되는 금액의 크기를 알고자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매 기간 말 불입되는 금액을 알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금액을 알고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거는 매 기간 말 이런 푼돈이죠. 푼돈을 불입해서 이렇게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 이거는 푼돈을 불입해서 목돈을 만들기는 하는데, 이거는 목돈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푼돈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적금 부을 때 사용하는 계수다 이러면은 구별을 못합니다. 이것도 적금 붓는 거고 이것도 적금 붓는 건데, 그러면 구별이 안 되죠.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얘는 목돈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고, 얘는 푼돈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푼돈의 크기를 알고 목돈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고, 자, 이거는 푼돈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언제 돈을 기준으로, 현재 돈을 기준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자, 이것은 지금 대출을 받는 거예요. 저당 대출. 지금 저당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려면 대부액에다가 뭐를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그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간으로 보통 적용되죠. 예를 들어 뭐 10%다. 또는 기간 뭐 10년이면 10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공식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맨 왼쪽에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일시불 한 번이죠, 한 번. 한 번의 금액이 미래 얼마가 되느냐? 이때 일시불 내가 계수표를 찾아야 되고요. 일시불 내가 계수표는 1 플러스 R의 N승 이런 공식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표를 다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 표가 있어요. 일시불 내가 계수표 해서. 또 일시불 현가 계수표 하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역수죠. 요거 역수.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반복해서 숫자를 곱해서 오기 때문에 이쪽은 1 플러스 R의 N승이 되는데 이쪽은 나누기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누기해서 가는 거는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하면 되지만 이거를 이렇게 곱하기 역수로 바꿨죠. 그 이유가요. 옛날에는 계산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금융계산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아십니까? 이쪽 속으로는 어떤 민족? 유대인들. 서양에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진출하려고 하는 길이 막혀 있었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았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했던 것이 바로 돈놀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돈놀이 하지 마라 그러죠.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에서는 돈놀이 하지 마라 그러지 않나요? 여기 교회 안 다닙니까? 분명히 제가 알기로 한 4분의 1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교인이 성경에 돈놀이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천주교, 기독교 이런 데는 돈놀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돈놀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뛰어난 분야가 그런 금융, 그 다음에 보석 가공, 이런 쪽으로는 이제 뛰어난 적을 발휘했죠. 아무튼 이런 이제 표를 다 만들어서 이게 이제 퍼센트가 어떻고 이제 기간이 어떻고 다 있죠. 그래서 요러면은 이제 일시불 현가계수표, 이 표 만들었고, 이것도 표로 다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일시불 현가계수표에서 찾아야 되고, 이게 이제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할 때 기간이 얼마인지, 이자율은 몇 프로인지 이런 거를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때는 매 기간 말 불입된다는 점이 요거하고 차이점이죠. 그래서 요걸 연금 형식으로 불입된다 그러죠. 그리고 언제 금액이 궁금해요? 미래 금액이 궁금해서 연금 내가계수. 자, 이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공식에 또 숫자를 집어넣어서 또 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현재 금액이 궁금하죠. 연금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똑같은데 언제 금액이 궁금해요? 연금 현가, 이것도 다 공식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R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알 필요 없는 거죠. 여기에서 또 표를 만들어 놨어요. 다 각각 공식이 있고 그 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계수표에서 내가 숫자를 찾아서 곱하기를 하면 되느냐, 곱하기만 하면 되는 곱하기. 자, 이런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냐. 자, 여기서는 감채기금 계수표가 필요해요. 감채기금 계수표. 그래서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그 질문을 보시고 저 위에 건지 중간에 두 개인지 맨 밑에 두 개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하세요. 첫째, 일시불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세요. 한 번밖에 없느냐, 여러 번 있느냐. 여러 번 있으면은 밑으로 내려와야죠. 한 번밖에 불입되는 게 없으면은 일시불이죠. 맞나요? 여기서 no 하면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yes 하면은 현재 돈을 구하나 미래 돈을 구하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no 하면은 두 번째 질문이 목돈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걸 질문해야 돼요. 요거 목돈 구하는 거죠. 이러한 금액들의 목돈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yes 하면은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죠. yes 하면은 현재 목돈을 구해야 되나요, 미래 목돈을 구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자, 만약에 여기서 yes 하면은 일시불 현가계수가 되는 거고, 아니면 일시불 내가계수가 되고요. 여기서 yes 하면은 연금의 현가계수가 필요하고, 여기 아니면은 연금의 내가계수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목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푼돈을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푼돈이 현재 돈을 기준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고요? 저당 상수고요. 현재 돈 쪼개는 거 이거죠. 미래 돈을 쪼개는 거는 감증이수. 현재 돈을 기준 쪼개는 거잖아요. 이게 나누어 갖는 거니까. 요걸 기준으로 보면 요건 나누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돈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거는 감채임계수, 현재 돈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저당상수. 됐나요? 예, 미래 돈을 쪼개는 거는 뭐고요? 감채기금계수예요. 자, 이제 질문을 할 테니까, 자, 이 순서대로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제가 채권을 갖고 있어요. 이 채권의 만기는 10년이에요. 10년. 앞으로 10년 후. 채권 가액은 1억이에요. 언제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예요? 10년 후에 받을 돈이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주세요. 그 금액을 계산해야 돼요. 지금 주세요. 자, 이게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한 번이잖아요. 지금 나누는 거 없잖아요. 지금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보자마자 이거 질문을 해야 돼요. 10년 후에 받을 게 있잖아요. 지금 10년 후에 1억 있는 거를 언제 주세요? 지금 주세요 했잖아요.
그러면 일시불 맞아야 하네요. 일시불 맞잖아요. 언제 돈을 구해야 돼요? 현재 돈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일시불 현가계수표에서 10년을 찾고 여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뭐 할인율이 3%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3%를 찾아야죠. 이렇게 표에서 이쪽으로는 10년, 이쪽으로는 3% 이렇게 해서 찾으면은 여기 숫자가 있죠. 이 숫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를 하라고요. 그럼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요 채권이 있는데 지금부터 매년 말 나누어 주세요. 자, 이러면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이죠. 그러면은 일시불이 아니면은 밑으로 내려가야죠. 맞잖아요. 순서대로 질문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제 2번으로 왔어요. 자, 목돈을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돈을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1억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목돈 묻는 거야,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해요, 안 해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라고 반드시. 목돈을 계산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밑으로 내려가라고. 아니니까. 목돈 계산하는 거 아니니까. 맞아요? 언제 돈을 쪼개 이제 밑으로 현재 돈 쪼개기요, 미래 돈 쪼개기요? 미래 돈을 쪼개기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감채인계수로 가야 된다고. 반드시 매뉴얼 따라 하라고요. 그럼 절대로 안 틀려요. 그래서 안 해요. 자, 한 번 더. 매년 매월 생활비를 5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생활비 5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5년간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매월 생활비를 5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자, 그럼 벌써 머릿속에 뭐를 그려야 될까요? 50, 50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생각하라, 이런 상황. 자, 벌써 이거 한 번이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잖아요, 벌써. 매월 50이니까. 맞나요? 지금 여기까지 썼으면 벌써 뭐까지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푼돈을 묻는 것도 아니에요. 매월 부립되는 금액을 알려줬잖아요. 푼돈을 알려줘 버렸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벌써 뭐를 물을 거란 얘기예요? 목돈의 크기를 물을 거란 얘기예요, 벌써. 이거 지금 한 번에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한 번에 달라니, 지금 한 번에 주세요, 지금 한 번에 주세요, 이거 가지고 일시불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50, 50, 50을 생각해야 되니까. 매월 50이니까 일시불이 아니에요, 벌써. 그러면 이 금액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이용해야 돼요? 목돈이잖아, 지금 목돈. 목돈이면은 현재 목돈을 묻고 있어요, 미래 목돈을 묻고 있어요? 현재 목돈을 묻고 있죠. 그럼 뭐예요? 연금의 현가계수. 저 매뉴얼대로 질문하라고. 매뉴얼대로. 됐나요? 자, 다시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적금했다가 나중에 하죠. 나중에 적금했다가 나중에 주세요 하면 뭐예요? 이거 달라는 얘기죠. 적금했다가. 그러면 연금의 매가계수, 똑같은 일이 불입되는 금액이 있을 때. 됐나요? 다음 3년치 임대료 3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받았다면, 선불로 받았어, 선불로. 매월 임대료로 환산을 하면 얼마인가? 매월 임대료로 환산해 보세요. 환산. 자, 그러면은 이 3천만 원이 어디 있는 3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요, 여기에요. 매월이에요. 한꺼번에 받았잖아요. 이게 3천만 원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매월로 바꿔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 보고 일시불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매월로 바꿔야죠, 매월로. 그러니까 일시불이 아닌 거죠. 일시불이 아니고 지금 목돈을 계산해야 돼요, 푼돈을 계산해야 돼요. 두 번째, 푼돈 계산해야 되죠. 자, 푼돈 계산해야 되는데 현재돈 쪼개는 거예요, 미래돈 쪼개는 거예요? 현재돈 쪼개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저당상수라고요. 이 매뉴얼 따라 질문하시라고요. 이런 단어 보고 하지 마시고 일시불 이런 단어에 한 번에 이런 단어에 속지 말고 이렇게 그려놓고 일시불이냐 아니냐는 이게 양쪽 다 하나예요. 양쪽 다. 양쪽 다 하나일 때만 일시불이에요. 아시겠어요? 양쪽 다 하나일 때만 일시불이고 그게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야죠. 목돈을 물으면 연금으로 가야 돼요. 연금으로. 현재 목돈을 물으면 연금의 현가계수, 미래 목돈을 물으면 연금의 내가계수. 목돈을 묻는 게 아니면 푼돈을 묻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돈을 쪼개면 저당상수,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출받았는 거. 미래 돈을 쪼개면 감채임계수. 됐나요? 반드시 매뉴얼 따라 하시라고요. 이러면 절대로 안 틀린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고 10번, 11번 풀어보십시오. 포트폴리오도 이제 여러분이 오시고 해설 보고 아셨죠? 그리고 101쪽에 그 잔금 비율 공식도 기억해 두시고요. 101쪽에 잔금 비율 공식 있죠? 네, 그건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의 잔금 비율 공식인데 키포인트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키포인트가 연금의 현가계수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게 역수관계고 요게 역수관계고 역수관계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 균등액 계산할 때 연금의 저당상수를 사용하죠. 그 역수는 잔금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잔금 계산할 때 갚아나가다가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지만 그걸 갚아나가다 잔금 계산할 때는 그 역수인 연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야 잔금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잔금 비율과 관계 있는 것은 무슨 계수다? 연금의 현가계수다라는 겁니다. 역수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됐죠? 다음 주에는 현금 수지 측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